금요일의 첫 코너 주간 똑똑똑입니다. 기성세대 담론을 좀 넘어서 청년 여성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를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이 든든하게 나와주셨습니다. 개관홀로의 이진성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도 상당히 주제를 고르시는 것부터가 두 분이 범상치가 않아요. 뜨거운 주제들을 많이 골라주고 계시는데 공기업 직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젊은 층의 시각 오늘 좀 들어보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청년의 주거 정책, 지금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이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도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아마 조금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자, 최근에 LH를 비롯해서 지금 신도시라든지 개발 부지의 투기 의혹들이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데 국민 모두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층에서는 또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 궁금하고요. 두 분 생각도 그렇고 SNS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들어오는 의견들도 좀 같이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양재 활동가. 예. 네. 이게 되게 공공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느낌? 그리고 되게 청년이 주거가 불안정하고 빈곤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고 또 이런 공공주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빈곤하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산이 얼마 없고 이런 거. 근데 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청년의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공공기관에서의 문제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고민들이 드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고민했던 것 같아요. 투기해야 잘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꾸준히 착실하게 일을 하거나 뭔가 정기적인 수입을 가지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투기하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시대인가?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투기도 있고 들었던 투자도 것 같아요. 있고 한데 투기라는 건 뭔가 비정상적인 거죠. 어쨌든. 그죠? 그렇죠. 예. 굉장히 사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든 뭐든 되게 요즘에는 어떤 일을 모두가. 해서 버는 돈으로는 자산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갖고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나 하는 근본적인, 잘 살 수 없나 하는 근본적 질문을 네. 하시게 된다는 거네요. 예, 어떠세요,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예, 이어서 말을 하자면 이런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았거나 예. 이제 갓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게 이런 식으로 어떤 노동가치에 대한 경신, 사회 구조나 공공기관에 대한 훼손, 신뢰 훼손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떤 그렇죠. 박탈감이 이제 어떤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노동 현장에서의 본인 어떤 성실성이나 의미까지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문제적이고, 아무래도 박탈감이라던가 이제 허탈함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천천히 얘기하셔도 돼요. 아무래도 살아가는 문제가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누군가한테는 이게 그냥 자기 생존과는 무관하게 재산 증식에 어떤 수단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데서 이제 굉장히 괴리감이라던가 위화감을 또 느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아마 기성세대가 생각 못한 부분은 공공기관의 신뢰 훼손으로 인한 어떤 직장의 의미라든지 일의 의미, 가치 이런 게 훼손되는 거, 노동시장 이제 진입하는데 노동의 가치라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없나 하는 그런 생각들. 이거는 정말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평범한 청년들은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분노도 크지만 당장 지금 안전하게 내가 머물 공간 하나를 마련하는데 지금 애를 더 쓰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청년과 청소년들, 여성이 느끼는 주거, 이 집에 대한 고민, 의식주 중에 주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떤 고민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두 분께서 하고 있는 현실의 고민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양재 활동가. 네, 아마 주거 문제에서 생각해보면 정부의 주거정책에서 저는 어떤 청년일까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사는 청년으로는 안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니 왜요? 열심히 지금 그러니까 살고 제가 계시잖아요. 이렇게 아침 라디오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대학을 진학하지도 않았고
없고 이제 이 기업의 취업을 준비하지도 않는 청년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런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거나 취준생 혹은 뭐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되게 저는 많은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전세 대출 이런 거 받을 때도 직장에 다녀야 대출이 잘 나오고 그렇잖아요. 대출은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저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대출이 어렵고 대출이 어려우니 주거 문제가 되게 막연해지는 것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제 주변의 청소년 동료들을 보면 사실은 청소년은 법률적으로 주거 계약이 불가능하고 청소년 자립기관에서 지원하는 주거도 그냥 생필품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제한적으로 지원되거든요. 자립 의지를 꼭 증명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 청소년이 주거 취약계층이라는 사회적 인식 자체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이 저를 되게 좀 고민하게 하고 또 결혼을 하지 않고 긴 시간 살고 싶은 입장에서는 이런 신혼부부 중심의 주거 정책에서 난 도대체 어떤 맞아요. 주거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도 있죠. 지금 듣고 보니까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금 아주 신랄하게 잘 짚어주고 계시는데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도 이제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방금 청소년 얘기를 해주셨고 여성의 경우에는 또 이 문제가 안전이랑도 직결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대로변에 놓인 집을 봤는데 문을 여니까 안이 다 보이는데 저는 당연하게 저 집에는 내가 살 수 없겠구나. 저 집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남자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남자분이 나와서 이제 빨래를 널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모두에게 자기가 여기 산다는 걸 오픈할 수 있는 세입자는 오로지 남자뿐이겠구나. 이제 집에서 문을 열고 있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 비용이 어떤 여성의 주거의 질을 굉장히 많이 높이는 거 아닌가요?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뭐 3층 이상이어야 한다던가 혹은 뭐 반지하나 이런 곳은 훨씬 더 이제 안전에 취약한데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 시국이라서 주거의 질이 개인의 삶의 질을 굉장히 크게 좌우하잖아요. 최근에 그랬죠. 네, 그래서 카페 같은 곳이 소규모 부동산 사업이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서관이나 카페 같은 공간을 이제 이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집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다른 곳에 다시 또 나눠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집이 사실상 그런 모든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채워지지 않는 거 이제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주거의 질이 여성에겐 안 그래도 중요한데 안전 문제 때문에도 여성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또 집주인이나 이제 이웃 간의 어떤 문제도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집주인이 이제 함부로 뭐 문을 열고 들어온다던가 큰일 나네.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이런 경우도 사실 SNS 같은 경우에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보도된 거 있었죠. 관리인이 연락을 하기도 하고 사적으로. 참나 여러 가지네요. 정말 따지고 보니까 생각할 문제들이 들어가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주거 관련 고민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어디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봤는데 그러면 조금 희망적으로 미래로 조금 가서 그럼 어떤 집을 꿈꾸고 계세요? 그것도 좀 들어봐야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20살 초반에 친구들하고 그 돈을 모아서 로또를 산 적이 있는데 그거를 한 2달 정도 했었어요. 저희의 목표는 진짜요? 친구들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그거의 목표는 저희가 같이 살 집을 사고 싶어서 그런 이제 일종의 퍼포먼스이기도 한데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추구했던 것들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공간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외롭게 죽지 않을 공간을 꿈꾸고 기획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적당히 연결되되 또 적당히 독립된 공간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어렵네요. 적당히 또 연결은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침해되지 않게끔 또 독립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 입주자들과는 좀 안전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꼭 같은 집이나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이제 요즘에는 동네 친구라는 개념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제 어플 같은 걸 통해서 만나기도 그런 하고 것도 있던데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안전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내가
그 좀 안정감을 주거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곳. 네. 안정감과 소속감. 네, 소속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이게 곳. 인간에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네. 건데. 예. 그렇죠. 그리고 좀 너무 개인적인 거지만 저는 단독주택은 좀 무서워요. 제가 약간 손재주가 없고 일을 잘 못해서. 예, 맞아요. 예, 그거는 수도 막 관 터지고 이런 거 생각하면 무서운. 그렇죠. 이건 좀 캐주얼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양재 활동가께서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니. 근데 저도 되게 최근에 청소년 주거권 운동에서 자립에 대해 책을 낸 걸 읽으면서 자립이 홀로서기가 아니라 서로 잘 의존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자립이 홀로서기가 아니라면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조금 마음이 편해지네요, 들었어요. 진짜. 네, 좀 편해지죠. 예. 그래서 좀 연결되는 삶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최근에 또 TV를 보면서 노래가 하나 나왔는데 그 노래에서 욕조가 있는 집에 사는 게 꿈이었지라는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가사도 있군요. 근데 진짜 저도 그런 거예요. 뭐 욕조가 있는 집? 아니 욕조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거실이라도 있는 집을 되게 살고 싶었고 지금은 거실은 있고 욕조가 없는데요.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안정적인 주거가 꼭 내 집 마련이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 착실하게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월급을 타먹으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또 직장인들도 내 집 마련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사실은 시대. 힘들죠. 사실은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이 너무 공허한 꿈이 돼버린 시대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가난하더라도 조금 더 연결되어 있고 불안하지 않은 내쫓길 염려가 없는 집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집을 나온 이후에는 뭔가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친구들 집에 얹혀서 살았는데 물론 이제 따뜻한 돌봄이었지만 동시에 언제까지 있을 수 있지? 이런 그렇죠. 불안한 마음이 밑에 네, 깔려있죠. 되게 많았었고 네. 그랬어서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라는 연대체에서 캠페인을 해서 집다운 집이 뭐냐 네.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네. 뭐 돌아가고 싶은 곳 이런 에어컨 없고 이러면 돌아가기가 되게 싫잖아요. 근데 돌아가고 싶은 곳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네.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존재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반면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곳이어야 되고 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지르고 스스로 후회할 수도 있고 이런 내 삶의 자율성이 좀 보장된 공간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 참여자분들이 답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건 좀 약간 있었어요.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맞아요. 그 안에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지금은 정말 먹고 자고 씻고 이거 정도지만 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삶의 돌아가고 자율성. 싶은 곳. 네, 돌아가고 네. 싶은 곳이라는 그 한마디로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생각도 거죠. 들고 맞아요. 지금 8156번님께서는 결혼과 출산을 해야만 청약 기회를 주는 것도 차별적이고 시대가 바뀌는데 왜 제도는 이 시대 변화를 반영 못하냐 이런 그렇죠. 지적도 해주셨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의 같은 공감들이 있었습니다. 자, 청년주택이 지금 뭐 보급된다. 보도는 많이 보셨죠? 네. 네. 오피스텔 같은 그런 형태의 그런 청년주택에서부터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방식, 기숙사처럼 또 공유 공간을 또 만든 그런 곳들, 호텔을 또 뭐 요즘에 상가나 호텔을 또 리모델링하는 거라든지 어떠세요?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반응도 있고 또 나는 이거는 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택 정책들에 대해서 청년 주택. 사실 뭔가 청년들한테 이 정도면 감지덕지다, 이만해도 꿈꿀 수 없었던 일이었다 이런 반응들도 있죠. 사실 네. 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30일 내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서울에 진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 너무 기준을 나쁘지 않은데 두지 말고 네. 어. 이를테면 예. 좀
제가 탈과당 청소년분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이 홍대에서 대학생이라고 뻥치고 고시원에서 살았대요. 네. 근데 고시원에 뭐 컵밥도 주고 뭐 되게 자는 자리도 편하고 이래서 되게 만족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 고시원에 들일 수 없고 여기 내 집이야 라고 초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나한테 온전한 주거권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집에 뭘 기대할 수 있는가가 너무 제한적이고 이만하면 나쁘지 않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한 좀 고민이 있고요. 또 이 라디오 준비하면서 좀 몇 가지 글을 읽다가 홍혜은 민달팽이 유니온 운영위원님께서 쓰신 글을 봤는데 좀 청년주택에 대한 지원이 이들이 돈이 없지만 아직 없지 영원히 없을 존재로 상상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의 지원으로서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청년 주거의 모델이 그런 일시적인 커뮤니티 중심의 이런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원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네요. 너무 일시적으로 빨리 하고 나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대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세요? 청년주택 중에 가장 이제 좀 시끌시끌했던 게 이제 소위 호텔 거지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으로 좀 관심을 많이 끌었던 이 호텔을 개조한 청년주택의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구 관광 호텔을 개조를 해서 시세 대비 이제 45% 수준으로 공급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회적 기업이랑 공공기관이 합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주택을 만들어 왔는데 이 사회주택이 사회경제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적 조치에 의해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민간과 공공기관이 이렇게 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엌이 없다거나 세탁시설이 없다는 문제로 처음에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지금 입주가 이루어진 뒤에는 이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게 민간 임대인들이 꺼려서 혜택을 못 받았던 월세 세액공제 혜택 같은 것도 부담 없이 받을 수가 있고 주방이나 세탁실이 없다는 것은 이제 기존의 세대와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큰 요소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주로 입주를 또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돌아가고 싶은 집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집이 필요한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어떤 집이 어떻게 생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랑 민간이 협력을 해서 어떤 새로운 그 1인 가구 형태의 새로운 추세에 대응하는 어떤 다양한 실험을 했고 그게 나름의 만족도를 얻으면서 그 소비자들의 응답을 받았다는 게 이 모델의 굉장히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가고 싶은 집이라는 게 다양하다. 그 다양한 요구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지역적으로 보면 너무 수도권에 지금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지적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수도권에서 뭔가 이런 주거 적정 기준이 안 맞는 집이 더 많고 뭐 이런 가벽을 세운 집이 더 많고 이런 것들은 사실이지만 왜 이런 방식이 되었나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실 모두가 서울에 살고 싶어하게 만드는 사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다양한 청년을 비롯해 정말 많은 시민들이 누려야 하는 공공 인프라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점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면에서 좀 사실 주거 정책이라는 게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과 비수도권도 모두. 주거라는 게 진짜 복잡한 문제군요.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자리가 있고 어떤 인프라가 있는 곳이라야지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그런 지적을 지금 해주신 거고. 어떻게 보세요?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게 맞고 정부나 인프라의 불균형 때문에 예를 들면 LH의 마이 홈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센터의 40%가 넘는 게 수도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불균형 문제가 있어요. 마이 홈센터는 뭐죠? 이거는 전국의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주거복지 관련해서 모든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대부분이 수도권에 수도권에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거난이나 이런 주거 정책이 서울 문제점 위주로만 과잉 대표되는 것도 문제인데 각 지역마다 특수한 사회 경제적인 어떤 맥락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인구 감소형이나 정체형 도시에
주거 문제는 서울에 살 곳이 없다와는 또 좀 다른 형태로 정반대 주택의 노령화라거나 네. 빈집 관리 같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점들이 이제 사실 잘 보이지 않고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거. 예, 이런 문제도 좀 서울 중심 주거 정책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전국에 해당되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네. 예. 자, 이제 조만간에 이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또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 청년들 입장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주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리고 청년과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는 어떤 노력들을 좀 해주어야 할지 조언, 이걸 좀 끝으로 좀 조목조목 짚어서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거는 답변이 좀 길겠는데요. 네. 아무튼 모든 후보가 주택 공급하겠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네. 이런 정책이 너무 쉽게 재개발이나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촉진하는 정책이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지금 2020년 1사분기 기준 역세권 청년주택 공실률이 40%라고 해요. 네. 지금 있는 공적 임대주택이 청년들에게는 버거운 보증금 때문에 다른 여건들 때문에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는 주택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청년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의 수요자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많이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주거를 제공할 것이냐가 너무도 중요하고 서울은 전국에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가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가 주거랑 연결된 문제,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성 청년인 혹은 페미니스트인 후보들의 주거 정책이 또 눈에 들어왔는데요.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후보의 경우에는 좀 토지 기본소득을 입법해서 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득을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정책도 있고, 뭐 생활 동반자 조례 제정이나 최저 주거 기준 향상이나 뭐 혹은 공공임대주택을 확장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또 공공주도 순환 재개발을 해서 세입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또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는 또 이런 청소년 주거 정책이 필요하고 청년 주거 지원의 범위를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단순히 좀 임시 지원 형태의 주택들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형태의 주거 지원들, 청소년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정말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들은 몇 호를 뭐 70만 원, 뭐 50만 원, 뭐 이렇게 그 호수에만 너무 큰 숫자에만 지금 매여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지금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대부분의 정책이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것들에 맞춰져 있어서 이런 주거 정책 패러다임을 이런 주택 공급 확대나 공급자 중심에서 주거권 보장이랑 수혜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서 생각해야 하는 점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주거권을 설정하고 정책을 이제 책정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선 집부터 파리의 사회주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최민아 씨가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랑스의 민간주택 임대료 규제를 예로 들어요. 시에서 임대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를 해서 임대료를 규제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정서로는 어떻게 자기 집의 가격을 올리겠다는데 이제 시가 개입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집을 어떤 투기나 재산 증식의 목적이 아니라 주거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런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느덧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갔는데 끝으로 꼭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 이제 한 말씀씩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혜 활동가. 네. 여성, 청년, 청소년 등의 주거에 대해서 기존의 주거 정책들이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는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대부분 청소년은 부모와 살 것이다, 여성은 언젠가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좀 정상가족 신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주거권이나 정상가족에 대한 인식들을 바꿔야 하고, 주거가 단순히 어떤 공간에서 살 것이냐가 아니라 그곳과 연결된 또 행정이나 법률이나 보건이나 의료나 뭐 생활의 영역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또 의견 주신다면?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집에서 살 거고 몇 살에는 어떻게 어떤 집으로 가고 아이를 낳으면 어디로 가고 이런 어떤 지금까지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방식으로 이제 제시되었던 것이 사실은 모두에게 들어맞지 않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제시할 수 없고 이 정책적으로 그런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의 어떤 성장 혹은 그 변화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면 주거 정책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네요. 이 공백에서 탈락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진지하게 내 삶이 홈리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이게 사실 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그러네요. 진지하게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너무 삶의 모습을 고정된 하나의 틀로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끝에 남게 됩니다. 오늘 김현수님께서는 라디오에서 하는 내용이 정말 맞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팩트다. 이런 현실을 좀 공중파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뤄줘서 좋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간 똑똑똑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